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이입니다. 지난 한 달간 비트코인이 26% 빠지는 동안 15년만 적립하면 16억이 된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비트코인 폭락은 시장의 일시적 조정일 뿐이라는 말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 누가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그림이 좀 다릅니다. 왜 4년 동안 단 한 개도 안 판다고 했던 마이클 세일러가 지난 5월 31일에 32개를 처분했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에서는 이런 책들이 같은 시점에 쏟아져 나오고 같은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는 걸까요? 오늘은 표면의 폭락, 그 뒤에 동기, 그리고 결과, 이 세 층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비트코인 사라는 말도 비트코인은 사기다라는 말도 둘 다 다시 보게 되실 거예요. 그게 오히려 시작점이거든요. 그리고 16억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그게 지금 정말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상자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노후 빈곤율 OECD 1위 39.7%의 나라에서 국가가 풀어야 할 문제를 개인이 코인으로 떠안아야 하는 구조의 얘기예요. 기존 매체에서는 이걸 코인 광풍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작년부터 가장 많이 쓴 단어 중 하나죠. 그런데 그 매체들은 1955년생, 1960년생들이 왜 65살 시점에 빈곤층으로 떨어지는지는 잘 안 다룹니다. 같은 일을 두 가지 다른 톤으로 다루는 거예요. 한쪽은 광풍, 한쪽은 외면. 오늘은 세 층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표면에서는 16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처방전이 지금도 작동하는지, 동기에서는 왜 한국인이 1955년생들까지 코인을 사야 하는 나라가 됐는지, 결과에서는 정부가 ETF를 허용하든 막든 지금 누가 시간을 벌고 있는지, 먼저 16억이라는 숫자부터요. 이 숫자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봅시다. 16억이라는 숫자의 출처는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노후보장 패널 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가 월 297만 원이에요. 여기에 15년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월 522만 원이 필요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윌리엄 벤전이라는 미국 재무설계사가 1994년에 도출한 4% 룰을 적용합니다. 첫 해의 자산의 4%를 인출하고 매년 인플레이션만큼 늘려도 30년간 자산이 안 마른다는 룰이죠. 이걸 거꾸로 계산하면 522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4%, 약 15.66억. 반올림에서 16억. 산수는 깔끔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 4%를 어디서 나왔는지 다시 보면요. 벤전이 1926년부터 1976년까지 미국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를 시뮬레이션해서 도출한 겁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도출한 룰이 아니에요. 자산 변동성이 연간 50, 60%씩 출렁이는 종목에 이 룰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건 솔직히 이론적 비약이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책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522만 원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해서 문제예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2025년 7월 기준 월 67만 원입니다.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도 평균 108만 원이에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합쳐서 월 120만 원 정도. 522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 월 400만 원의 빈틈이 남습니다. 이 빈틈을 메우려면 65살 시점에 약 12억의 추가 자산이 있어야 해요. 그게 16억의 진짜 의미예요. 노후가 곧 12억짜리자가 부담 과제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승구 부대표가 제시한 비트코인 처방전, 이건 실제로 작동할까요? 그의 가정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연평균 25% 성장, 15년 적립, 0.21개 보유. 그가 든 사례는 2016년 1월에 적립 시작하면 391%, 2017년이면 659%, 2018년 395%, 2019년 85% 수익이 났다는 데이터예요. 보면 인상적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데이터의 마지막 끝점이 어딥니까? 2019년이에요. 2025년 10월 고점 12만 6천 달러에서 2026년 6월 5만 9천 달러까지 떨어진 그 구간이 그래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해요. 강승구 부대표가 인터뷰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든 회사가 스트래티지였습니다. 매주 사는 적립식 모범. 절대 안 파는 회사.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16년 5월 5일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순손실 125억 4천만 달러.
그 자리에서 마이클 배당 지급을 위해 비트코인 일부를 매도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정확히 3주 뒤 5월 26일부터 31일 사이에 32개를 팔았습니다. 평균가 77,000달러, 8K 공시로 깔끔하게 보고됐고요. 양은 0.0038%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매도가 아니에요. 절대 매도하지 않는다는 4년간의 원칙이 깨진 사건이에요. 책의 핵심 사례가 출간 시점에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일러가 4월 26일 본인 X계정에서 자랑한 게 하나 있어요. YTD, 비트코인 수익률 9.6%. 그런데 같은 회사가 같은 분기에 순손실 125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어떤 시계열을 어떤 단위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 회사가 성공한 회사가 되기도 하고 위기 직전 회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본질적 양면성이에요. 그리고 그 양면성은 책에서 자주 한쪽 면만 잘려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6월 11일 현재 59,000에서 61,000달러 박스권 7일간 19.3% 빠졌고 30일간 26.8% 빠졌고 RSI는 15.5. 이게 어떤 의미냐면 2010년 3월 코로나 폭락 이후 가장 과매도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35만 명 넘는 트레이더가 24시간 안에 강제 청산당했고요. 비트코인 보유자의 절반 이상이 미실현 손실 상태예요. 공포, 탐욕 지수는 12, 극도의 공포. 이 시점에 15년 적립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1929년 미국 대공황 직전 뉴욕의 택시기사들이 손님한테 주식 종목을 추천했다는 일화가 있죠. 가장 마지막 사람까지 들어왔을 때 흐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12곡이라는 숫자도 비트코인이라는 답안도 둘 다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 한국인은 이런 책을 계속 사보고 있을까요? 왜 코인이 이만큼 빠졌는데도 그래도 적립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찾아듣고 있을까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비트코인이 답이다, 지금 사라. 아닙니다. 강승구 부대표 본인도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빈부격차는 사실 잘 모르겠다고. 그의 주장은 부자가 된다가 아니라 월 생활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였어요. 그런데 이 책이 한국에서 소비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1%만 부자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생이 바뀐다. 식의 영상 제목으로 재가공돼서 돌아다니죠. 책의 메시지와 마케팅 메시지 사이에 틈이 있는 겁니다. 그건 부대표 본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시장이 그렇게 굴절시키는 거죠. 진짜 위험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립식 투자가 답이다라는 명제가 국가의 노후 안전망 구축 책임을 면제해주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비트코인이 진짜 답이라면 정부가 ETF만 허용하면 노인 빈곤율 39.7%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39.7%의 노인들은 BTC 0.21개를 살 여유가 애초에 없었어요. 한 달 67만 원으로 살아온 사람한테 15년 전부터 매달 5만 원씩 비트코인을 적립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건 그게 처방전이 아니라 후의 강요입니다. 이 처방전은 지금 자산 형성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만 유효해요. 즉 이미 빈곤한 사람들은 이 약속에서 처음부터 제외돼 있어요. 그러면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한국은 이 지경이 됐을까요?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인 OECD 1위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인플레이션의 산수를 한번 보세요. 1970년에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100원이었습니다. 정말 100원이에요. 그게 2024년에 7,000원이 됐고 2026년 현재는 공덕동 기준 만원 수준입니다. 56년 만에 100배예요. 같은 기간 한국의 광해 통화량 M이라고 부르는 그 수치는 약 8천억 원에서 약 4천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5,000배. 한번 보세요. 짜장면은 100배 올랐는데 시중에 풀린 돈은 5,000배가 됐어요. 차이 4,900배가 어디로 갔을까요? 자산 가격으로 갔습니다. 부동산, 주식,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매년 시중에 풀리는 돈의 속도가 임금 상승 속도보다 빠르면 정직하게 저축한 사람이 가난해진다는 뜻이에요. 1980년대 어른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면 굶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약속 깨졌습니다. 깨진 지 한참 됐어요. 다만 그걸 정면으로 인정한 적이 없을 뿐입니다. 지금 한국 것이 통화 환경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 원화 고환율 사태.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월 9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만나서 환율과 물가 안정 공조를 요청했죠.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2026년 6월 소비자 물가 발표 보면 전월 대비 0.5%, 시장 예상치 0.3%를 상회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과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 빈곤율 39.7%.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한번 따져봅시다. 66 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 39.7%는 OECD 평균 14.8%의 약 3배입니다. 75세 이상 노인 중 3개 이상 질환 보유율이 46.2%고요. 이건 한국이 1990년대 이후 노후 안전망을 충분히 만들지 못한 결과예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게 1988년인데 1955년생들이 그때 33살이었어요. 가입기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죠. 그리고 한국에서 공적 이전이 놓인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20%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노르웨이는 68%포인트예요. 차이 48%포인트.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에 누적된 부재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무거운 통계인데요. 한국의 7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OECD 1위입니다. 평균의 4배 수준이에요. 빈곤율 1위인 나라에서 자살률도 1위라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구조가 두 통계를 동시에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매체 일면에 잘 안 옵니다. 코인 광풍이라는 단어보다 노출 빈도가 한참 낮아요. 그러면 누가 이 부재를 만들었느냐? 노후 안전망 강화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시기를 보면 2008년부터 2017년 보수 정부, 그리고 2022년부터 2025년 정부 시기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기초연금이 도입되긴 했지만 액수가 부족했고요. 윤 정부 시기 연금개혁 논의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더 내고 더 받자가 아니라 덜 받게 하자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방향을 재조정하고 있긴 한데 이전 정부들의 누적된 부재가 워낙 깊어서 짧은 시간에 풀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매체 톤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39.75밀리라는 숫자가 작년 12월에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됐을 때 조선일보가 일면에 다뤘습니까? 안 다뤘습니다. 같은 매체가 코인 거래량 늘었을 때는 광풍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노인 빈곤율 OECD 1위라는 데이터는 사회면 구석에 미니 단신으로 처리해요. 12점. 3. 비상계엄 책임 규명에 임한 톤하고 비교해 보시면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다릅니다. 이 데이터를 본 사람은 알아요.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인 나라에서 비트코인이라도 사라는 메시지가 왜 먹히는지를. 매체는 이걸 코인 광풍이라고 부르지만 광풍이 아니에요. 출구를 찾는 사람들의 발자국입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보는 사람이 한국에 많지 않다는 게 사실 이 시장에서 가장 큰 비대칭이에요. 배짱이와 개미, 학교 교과서가 항상 가르쳤던 그 우화. 그런데 그 우화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곡식 가격이 매년 30%씩 오르는 마을에서는 배짱이도 개미도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빈틈을 누가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진왜란 직전 일본의 침략을 미리 알린 황룡길과 알 수 없다고 보고한 김성일. 결국 조선이 선택한 건 김성일의 보고였죠. 듣고 싶은 말이 진실보다 우선되는 순간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곤 합니다. 지금 한국이 놓인 빈곤 39.7%라는 데이터 앞에서 어떤 보고를 더 듣고 싶어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사회는 노인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데 너무 익숙해졌어요. 12억은 개인이 모아야 하고 못 모은 건 개인이 게을렀던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도 사야 한다. 이 논리 구조 자체가 이미 국가 책임의 면제 장치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같은 시기 미국 의회에서는 안매 법안을 발의해서 국가 차원에서 100만 BTC를 비축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시민에게 개인이 알아서 0.1개 사라고 책이 나옵니다. 그림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강승구 부대표 책은 개미가 되란 얘기예요. 그 자체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마을의 곡식 가격 시스템이에요. 비트코인은 개인 차원의 방어 도구일 수는 있어도 사회 차원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은 따로 있어요. 노후 안전망 강화, 임금 시스템 재설계, 자산 형성 기회의 재분배, 그리고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안전하게 편입시키는 것까지 이게 다 같이 가야 풀리는 문제예요. 부대표 본인이 인터뷰에서 든 디즈니 플러스 골드랜드 비유 기억하시죠? 10kg 금괴를 찾았는데 못 팔아서 시세의 60%에 처분하는 주인공들. 부대표는 이걸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 좋다는 비유로 쓰셨는데요. 저는 같은 드라마를 좀 다르게 봅니다. 자산이 아무리 있어도 그걸 현금화할 시스템이 없으면 시민에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한국 노인이 가진 67만 원짜리 국민연금도 39.8%의 빈곤율 안에서는 골드랜드의 그 금괴랑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장 강력하게 내건 가상자산 공약 중 하나였죠. 2025년 6월 취임하시고 2026년 1월에 국정과제로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현재 발행 못하고 있어요. 왜냐?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의견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입법 일정이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에 밀리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과 보수적 금융관료 시스템과의 줄다리기라는 구조의 문제예요. 풀고는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두 번째, 가상자산 과세. 원래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어요. 그게 2023년으로 연기됐고 2025년으로 연기됐고 지금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세 차례 유예된 거죠. 그런데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감래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4차 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 신고 인프라가 미구축이고 거래정보 시스템도 정비가 덜 됐어요. 즉 정부가 시민한테는 세금 내라는데 정작 정부 본인이 세금 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거죠. 세율 22, 퍼센트에 연 250만 원 공제까지 다 정해놓고도요. 세 번째, 미국 ARMA 법안. 2016년 5월 21일 닉 백이치 하원 의원이 발의했고요. 민주, 공화, 양당 의원 16명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5년간 최대 100만 BTC를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20년간 동결하고 분기별 암호 준비금 증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에요. 미국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시민에게 개인이 알아서 0.21개사라고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비대칭 보고 계시죠? 같은 자산을 두고 한쪽은 국가가, 한쪽은 개인이 떠안는 구조, 그리고 강승구 부대표 책이 정확히 이 시점에 나왔고요. 같은 시기 한국 유튜브에서 비트코인 적립 콘텐츠가 일제히 늘었습니다. 지금 사라, 절대 늦지 않았다. 15년 후 16억. 같은 메시지가 시장 폭락 시점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패턴.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운 정황이에요. 처음에 물었던 질문 기억하시죠? 비트코인이 26% 빠지는 동안 16억 약속한 사람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답은 여전히 책을 쓰고 여전히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닙니다. 강승구 부대표는 본인 서비스 쓰고 본인 빈부격차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문제는 그거 아니라 그의 처방전이 국가 책임의 회피 장치로 소비되는 구조입니다. 비트코인 적립 자체는 개인 차원에서 합리적 선택지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변동성 자산을 장기 적립하는 전략은 검증된 방법론이고 부정할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의 답은 될 수 없어요. 그 둘을 동시에 봐야 시야가 정리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비트코인 ETF를 약속했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늦어지는 건 정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과 보수적 금융 관료 시스템과의 줄다리기라는 구조의 문제예요. 시청자가 이 구조를 알면 책의 답안과 정부의 답안을 둘 다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답인지 아닌지 그건 시간이 답할 겁니다. 강승구 부대표가 오를 수도 있고 지금 폭락이 바닥일 수도 있고 또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노인 빈곤율 39.7%의 나라에서 16억이라는 숫자를 개인의 숙제로 던지는 사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판단입니다. 다만 사야만 한다는 압박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고 사야 합니다. 그 압박의 절반은 인플레이션과 노인 빈곤이라는 현실이고 절반은 시장 마케팅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시청자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사라는 영상도 비트코인 사기다라는 영상도 둘 다 한 번 더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던져야 할 질문은 그러면 국가는 뭘 하고 있나? 이 질문입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진행 상황, 가상자산 과세 4차 유예 여부, 그리고 미국 아메이 법안 통과 동향, 이 세 가지가 향후 6개월의 핵심 변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